네,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지금 영화 헬프에 대해서 우리 서 과장님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2부에서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영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이제 흑인 가정부들이 백인 여자 밑에서 일하는 유색인 가정부의 삶을 폭로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거 자체를 엮어서 책으로 낸 게 헬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폭로하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이야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구원이 되어주는 그런 연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까 김사부도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나 조금 예전에 유행했던 트위터 대나무숲 운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흑인 가정부들의 미투 운동, 흑인 가정부들의 대나무숲이 바로 헬프 책을 내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용기와 연대에 대한 이야기들 자유롭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시작하면 영화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는지, 인상 깊었는지.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스키터의 가정부로 있었던 레이첼? 나이 많은? 콘스탄틴. 네? 콘스탄틴? 할머니. 콘스탄틴의 딸이 레이첼. 네, 콘스탄틴 하면 키아누 리브스가 생각나가지고.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돌봐줬잖아요, 스키터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그 스키터의 키를 기록한 그 만지는 장면에서 벽의 흔적. 저 너무 울었어요. 그게 너무 실감나더라고, 연기가. 그게 되게. 그 할머니 대박이죠. 연기 되게 잘하지 않아요? 손 떨리는 게, 저게 진짜 연기라면 대단한 거다. 그분은 마치 그 옛날에 류시아 씨가 쓴 책에서 나오는 인디언 있잖아요.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 맞아. 거기 표지에 그려진 분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그 벽에 스키터의 키가 되게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커지는 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레이첼의 키는 아주 어릴 때 하나, 컸을 때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레이첼이 걔 딸이죠. 그러니까 레이첼을 그치. 어릴 때 키웠다가 영화에선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고아원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다뤘더라고. 흑인이잖아 레이첼이. 백인 딸을 낳은 걸로 나와요. 원작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백인이었어.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백인 아버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흑인 콘스탄틴이 나왔고 콘스탄틴은 흑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게 얼굴이 하얀 아이가 나온 거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이것 때문에 막 살인사건도 나고 그러니까 뭐 외도한 것처럼 오해도 받고. 근데 이렇게 나온 아이가 백인 취급을 받느냐? 그렇지 못한 거야. 흑인인 거지.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그래서 콘스탄틴이 얘를 그 시카고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얘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데리고 다니면 흑인들도 이상하게 보고 백인들도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얘를 보냈다가 얘가 이제 장성에서 자기 엄마를 찾아오는 장면이 그 스키터가 없을 때 엄마가 집에서 되게 큰 행사하고 있을 때 딸이 찾아오잖아요. 그 장면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영화에서는 그 사람을 소설하고는 다르게 흑인 피부로 묘사를 한 거네요. 원래 그 딸은 백인 피부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에피소드를 감추고 그치. 마치 그냥 약간의 버릇없는 당돌한 딸 컨셉으로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걸 다 담기에는 영화가 너무 길어지네. 피가 100분의 1만 있어도 흑인이 되나? 뭐 그러더라고. 외증조 할머니가 흑인이면 그 사람 흑인이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그 금발 그 여자 있잖아요. 처음에 셀리아. 나올 때는 처음에 그냥 되게 가벼운 뭔가 이렇게 머리 빈 여자 머리 비고 뭔가 되게 이렇게 그냥 쾌락을 쫓아다니는 그런 여인처럼 묘사가 됐었는데 이제 그 흑인 가정부 에이블린 그 사람을 이렇게 모시면서 그 영화 안에서 에이블린 아니 미니 그 영화 안에서 백인으로서 그냥 너무 그냥 차별 없이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준 존재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그게 되게 마지막에는 식사까지 차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되게 짠했고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 영화에서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원래 힐리의 남자친구였어요. 영화에서도 나와 이게. 그래서 힐리가 이 여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 옛날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싫어하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되게 시골, 되게 가난한 그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서도 진짜 가난한 동네 출신 여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집이. 남자 집인 거지. 아, 남자 집이에요? 남자 집이지. 영화 안 본 거야? 부모님이 뭐 물려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 시아버지. 남자 쪽. 아, 맞아. 그럼 남자는 되게 부자 아니에요? 내 기억력이나 김사부 기억력이나 비슷한 거 어제 봤는데, 어젯밤에. 어젯밤에 12시 넘게 봤는데. 아니 그 셀리아가 닭 잡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쵸. 나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인데 이게 원작에서는 안 나오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되게 한없이 약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여자가 되게 맞아요. 사실은 강한 여자인 거를 암시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닭 잡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 셀리아가 닭을 이렇게 살아있는 닭을 자기 마당에 있는 양계장서 하나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나무 도마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거든요. 아, 그게 다 나와요? 그냥 보여주는 머리가 그 잘린 싸움처럼. 멀리서 그걸 미니가 이렇게 창문에서 보면서, 미니는 그런 걸 되게 잘하게 생겼잖아. 근데 미니는 이렇게 숨어서 그걸 보면서 아우 막 약간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근데 이게 원작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 한 장면으로 함축해 놓은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똑똑한 함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셀리아, 그러니까 아까 김사부도 얘기했지만 이 백인이 미니의 삶을 일방적으로 구원했다라는 듯이 사실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혜적인. 근데 사실은 이 셀리아와 미니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셀리아랑 미니가 둘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정원에 변태가 찾아와요. 완전 다 벗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나타나요. 근데 이제 미니는 본능적으로 자기는 흑인이고 가정부기 때문에 이 여자를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본능이 생겨서 이제 아가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문 잠그고 숨어 있으라고. 그리고 혼자 나가가지고 허리춤에다가 이제 칼을 차고 막 빗자루 같은 걸 들고 나가서 이 남자를 상대하는데, 그 변태 남자가 되게 날쌔. 그리고 미니는 되게 뚱뚱해. 그러니까 못 잡는 거지. 그리고 막 내가 이거 단어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진짜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야. 이 남자가 내 자지파의 맛 좀 봐라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얻어맞고서 미니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셀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샷건을. 부직갱이 이런 걸 들고서 이 남자 대가리를 후려칩니다. 몇 번을 더 후려쳐가지고 미니가 벌떡 일어나서 그러다 죽어요 이렇게 말려. 그러니까 셀리아가 이 미니를 이렇게 구해내는. 그래서 미니가 아니 어떻게 아가씨가 그런 행동을 했냐고 되게 놀라서 막 말도 제대로 못해. 그때 이제 셀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때는 나도 잘 싸웠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미니가 셀리아 이 여자가 결혼 전에 굉장히 가난한 동네 백인 소녀였다. 이거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겪고서 미니가 자기도 남편의 폭력을 더는 참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 날리면서 셀리아가 닭 잡는 장면으로 대치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태 퇴치 장면은 원작 책에는 있는데 맞아요. 영화에는 없는. 영화 말미에 남편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남편이 미니한테, 그러니까 미니한테 잘해주려고 다가가는데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막 도망가다가, 맞아.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고용된 거 원래부터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알았다. 맞아. 처음에 요리가 바뀐 그거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이 들어온 뒤로 우리 아내가 건강해지고 있었던 일 다 고백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되게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됐거든요. 그렇죠. 미니의 영향을 엄청 받은 거죠. 그렇죠. 그 미니가 영화 보시면은 자식이 되게 많잖아요. 5명 아기가 딸려 있거든. 근데 원작에 보면 또 임신을 해요. 6번째 아기를 임신하는데 그 남편은 미니 볼 때마다 막 두들겨 패는 남자거든요. 근데 왜 자꾸 임신을 하냐면
임신 기간에만 남편이 때리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니는 애를 계속 낳는 그런 컨셉으로 나오고, 셀리아는 습관성 유산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슬픈 장면 있잖아요. 맞아. 난 그게 손목구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 유산한 그러니까요. 장면이에요. 유산을 하고 나무를 심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게- 사산한 맞아.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 애기도 막 2, 3개월 차에 하혈만 하는 수준으로 유산하는 게 아니라 5, 6개월 차에. 그래서 그러니까 원작을 어느 정도. 보면은 변기에 그 아이 형태가 남아있는 그 덩어리가 빠진 거야. 그거를 미니가 수습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정원에다가 그 아이를 묻어주는데, 그 상자에다 담은 게 그런가. 그 작은 묘목들이 이렇게 그게 세 다- 그루가 있었잖아. 그게 그쵸. 다 이제 사산된 사산된 아이들이었던 아이. 거지. 뭘 본 거지? 그러니까 이 되게 극 반대에 있는 두 여자가 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를 구원하는. 구원하는. 나는 이 이게 장면은 그 영화 1시간 전에 나올 거야, 아마. 아니 1시간 근데 집중을 못했대. 그거 이해 못했어? 어떡하지? 이 감수성 어떡하지? 아니 장면들을 다 보긴 했는데 이게 너무 숙제한다는 느낌으로 보니까 그랬었던 그랬어? 것 같아요. 다 기억은 나요. 진짜 사랑합니다. 아 내가 지금 방금 그랬어 이랬잖아요. 내 지인이 김사부는 몇 살이야?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김사부 목소리가 약간 고등학생 같다라는 피드백을 몇 번 들어서 아 목소리 어려 보이지? 그 뜻으로 그 언니한테 아 되게 어려 보이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목소리가 나 말고 다들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반말을 해서 너 너무 버르장머리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아니야 나보다 하나 어리고 하나는 동갑이고 하나 조금 많아. 이때 다 되게 놀래더라고. 누나예요. 반말 안 할게요. 서 과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막 해요. 말을. 과장이잖아요. 다 내 밑에 애들이요. 맞아요. 과장님이잖아요. 저희 말 되게 잘 들어요. 네. 아까 딸기 씻어보라고. 네. 손자크가 말 제일 잘 듣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들어요.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멘트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되게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흑인 가정부가 백인 아이한테 주문해오듯이 항상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스키터? 스키터도 어렸을 때 콘스탄틴한테 그걸 계속 들었고 맞아요. 예, 여기서도 이제 그 흑인 가정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You 모르겠는데 is smart 이렇게. You must be kindness. You are smart. You are 어떻게 important 얘기하냐면 이렇게 You 하나? is smart, you is smart? kind, 네. you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아, 그럼 뒤에서는 순간 외계어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뒤에서는 약간 아무튼 좀 변형된 것 같은데 아무튼 너는 착하고 너는 똑똑하고 너는 뭐 중요하다 특별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계속 나와요. 근데 되게 웃긴 거잖아요. 흑인 여성이 또 백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부모의 어떤 관심사조차도 영화에서 보면 이제 리포트 딸. 예, 그쵸. 리포트 딸이 스키터가 이상하게 글을 써가지고 언론에 했더니 변기들을 막 사람들이 보내주니까 마당에 힐리 앞마당에 변기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아이는 그 상황은 관심이 없고 그 변기가 막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변기 중에 하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똥을 쌌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른들이 경악하고 엄마가 가가지고 막 때리거든요.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똥도 잘 안 갈아주던 엄마고 사실 그 상황 자체는 이 아이가 되게 잘한 건데 드디어 똥을 이제 스스로 쌌다. 근데 막 때리니까 이제 그 흑인 가정부가 에이블린이 가가지고 이제 눈물을 닦아주면 다른 백인 남성들은요 그 장면을 보면 다 둘러싸서 막 웃고 있어요. 아니면 그 힐리는 막 소리 지르고 있고. 근데 유일하게 그 장면에서 흑인 가정 에이블린이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면서 너는 똑똑하고 너는 착하고 너는 특별해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 유아 스마트가 아니라 유이지라고 하는 게 흑인들 방언이래요. 아, 그쵸. 그 문법에 좀 유이지라고 틀린 건데, 하는데, 유이지 스마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게, 이런 장면이 한 3-4번 반복이 돼요. 예,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백인이 백인을 조롱하고 분노할 때 오히려 그 흑인 여성이 그 안에서 상처받은 아이랑 같이 공감하면서 우는 어떤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나도 지금 되게 그게 마음에 막 짠하게 오는데, 아까 그 미니와 셀리아? 셀리아. 그 둘의 우정도 그렇고, 결국에는,
분명히 이제 흑인과 백인은 서로 차별받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우정이 서로를 치유한다라는 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미투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여성들이 이제 피해자고 남성들이 가해자인데 이게 폭로되면서 어떤 심판을 하고 복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우정과 이해가 서로를 치유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까 내가 방송 전에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그 우리의 저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인들에게 복수와 굴욕감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정과 이해를 얻으려는 것이다. 난 이런 게 서로 간의 그런 우정을 통해서 서로를 치유하는 거 이게 좀 미투 운동에서도 나는 좀 내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인과 흑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흑인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또 갈라져 있었었고, 백인 안에서도 아이와 어른, 그리고 백인 안에서도 그 힐리를 중심으로 한 그 사교 모임과 셀리아는 또 계속해서 왕따를 당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셀리아가 민이랑 연대를 하고, 그리고 그 백인 아이와 흑인 여성이 또 연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단순히 어떤 인종의 문제를 넘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 때문에 이런 어떤 갈등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 근데 그걸 치유하는 거는 편을 갈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서로 그 아픔을 이제 공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 그 you is important라고 하는 그 외치는 그 한마디가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장면에서 되게 많이 울었고 제가 10번을 돌려본 장면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게 스키터가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콘스탄티나한테 위로받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키터가 못생긴 여자로 나온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댄스 파티 뭐 이런 거에서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혼자 이렇게 울적하게 있는데 이제 콘스탄틴이 이렇게 느그적 그 할머니가 이제 걸어와요. 근데 거기가 배경이 되게 진짜 아름다운 막 그 버드나무? 막 이런 잎사귀가 막 이렇게 있고 햇볕을 막 내리쬐는 막 그런 배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할머니가 스키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책하면 못 쓴다. 그게 바로 못생겨지는 거야. 못생겨지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단다.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지.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오늘 나를 험담하는 바보 같은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있을까? 알아들었어? 이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해요. 오늘 나를 험담하는 바보 같은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있을까? 이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스키터가 180이잖아요. 콘스탄틴이 185로 나와요. 더 힘든 삶을 살았던 막 그런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콘스탄틴의 위로도 그렇고 아까 에이블린이 그 애기 모블리한테 하던 유이즈 카인드 이것도 그렇고 나는 사실 이 흑인들이 자기 자신한테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처받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했었던 말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진심으로 전해준. 그러니까 약간 막 상처 입은 치유자 막 이런 단어도 생각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실. 너무 감동돼서 사실 저도 저 딸한테 해줬어? 한번 해줘봤어요. 나가기 전에 너는 착해, 너는 똑똑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랬더니 영화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까 쪼꼬랬죠. 근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걸 듣고 막 살짝 감동했나 보더라고요. 그랬어? 네. 아내분이 너무 좋으셔.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안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까 손 작가가 얘기한 대로 딱 거기서 몰입이 안 됐던 게 저 얼굴로 댄스 파티에 파트너가 없었다고. 그렇죠.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네.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 네. 저거는 거의 번호표 받고 해주고 모자랄 판인데 없었다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약간 다른 백인 여자들은 바비 인형 같이 꾸미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진짜 못생긴 배우를 쓸 수는 없어. 그러면 예술 영화 되는 거야. 누구를 썼으면 좋았을까? 네? 누구를 썼으면 좋았을까? 약간
가장 리얼하려면 그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왜 내 사랑이라고 왜 그 여자 화가인데 삐쩍 마르고 되게 못생긴 여자 나오는 거 있거든. 그 정도면 물론 이제 못생겼어. 근데 그렇게 못생긴 사람 쓰면 이건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라이트한 영화잖아. 상업 영화죠. 제니퍼 로렌스가 한 10kg 찌고 머리 헝클어트리고 나왔으면 괜찮잖아. 10kg 정도 안 돼. 맞아, 그 장면은 너무 이뻤어. 아니 너무 예쁜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경도 너무 집중이 예쁘고. 안 됐어. 아, 조금 안 됐어요. 솔직히. 몰입이 안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딱 듣는데 초대를 못 받았대. 그래서 네가? 네. 아니면 그때 좀만 다른 배역을 써서 약간 엠마 스톤이 좀 죽은 깨도 있고 그런 나름 거 죽은 보이잖아요. 게 있게 막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더 아예 다른 배역을 써서 좀 더 어린 시절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랬으면 좀 더 몰입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 그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렇게 굉장한 남자 뭐 어떤 사장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아이돌급의 남자인데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좋아해. 그 여자는 되게 찌질하고 별로래. 근데 보면 이쁜 여자야. 아니 옛날에 황정음이 못생긴 여자로 나온 적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못생기게 분장했더라. 아니요, 그러잖아. 귀여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도 그 영화 되게 재밌게 그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아내랑도 얘기했었는데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은 저는 그게 한 10화 정도 가서 황정음이 예뻐지잖아요. 변신하지. 그게 최고 넌센스였던 것 같아요. 아니, 끝까지 그 모습으로 가가지고 사랑을 끝까지 받아야지. 그 모습 그대로. 예뻐지니까 어쨌든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너무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각적인 카타르시스는 줄 수 있었지만은 좀 작품성 면에서 그때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외모의 변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주 가치 없고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 아닌가? 좀 아쉬웠어요. 아쉬운 부분. 그래. 뭐 사람들이 뭐 그거를 보면서 사실 기대하는 게 황정음 언제 짠하고 변신할까 그거였는데 그냥 너무 제가 기대했던 대로 이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온 전형적인 인물 이거 있잖아요. 뾰로롱 나와가지고 하는데 좀 고개 돌렸는데 엠마 스톤이 너무 예뻐서 아쉬웠다. 영화 보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그 흑인들 얘기를 했는데 되게 언밸런스한 건 흑인들은 자기 감정 되게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우는 사람 있으면 같이 안아주고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그 엄마는 애를 안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들 사교 모임 보면 어떻게든 저 집단에 끼고 싶어가지고 계속 눈치 보고 원치 않는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서로 각자 다 다른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근데 오히려 자유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구조적으로는 흑인들에게 자유가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흑인들이 오히려 더 자유함을 누리는 물론 영역이 좀 다르지만 그런 대비되는 모습도 좀 보였고 사실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에이블린이 결국에는 책을 썼다가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막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블린이 그 퇴근길, 막 그 양쪽으로 되게 거대한 가로수가 막 있는 그 길을 쫙 걸어가는 거를 막 롱테이크로 이렇게 잡는데, 거기서 에이블린이 이걸 사람들이 지금 내 감정을 누가 묻진 않겠지만, 참 홀가분하다, 너무 자유롭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힐리는 자기가 똥파이를 먹지 않은 거를 평생 막 그거를 막 변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손잡고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 갇히는 건 오히려 힐리고 자유로워지는 건 흑인이다. 그 똥파이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모든 이제 그게 내러티브를 휘어잡는. 그리고 그 리폴트가 자기 딸을 예뻐하지 않잖아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이때 차별받고 억압받는 거는 흑인들도 있었지만 여자들도 사실 그쵸. 그런 대상이었어. 리폴트를 안 이뻐하는 게 걔가 돼지 같아서 안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하고. 되게 마르고 막 예쁜 드레스도 입으면 맞아야 돼. 얘는 옷이 안 맞아. 막 그 파티가 집에서 열렸는데 드레스 입히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입었던 드레스가 자크가 안 잠겨가지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엄마들이 친구들이랑만 놀고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I'm hungry 막 이러면서 배고프다고 맞아. 얘기하거든요. 그럼 리폴트가 얘는 맨날 배고프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 앞에서. 근데 걔도 사실은 못생겼다고 하기엔 너무 귀엽지. 귀엽게 나왔어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것도 살짝 이입이 안 됐는데 아무튼 뭐 저기 인물들 보면은 저는 그 힐리 엄마 약간 그게 치매예요? 뭐예요? 치매기가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두 가지는 기억하죠. 딸이 자기를 요양원에 갖다 버릴 거랑 자기 딸이 똥파이를 먹은 건 기억하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사 빠진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민희를 차별하지 않고 화장실 써라. 밖에 태풍 오는데 왜 화장실을 못 쓰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셀리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거기서 약간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순수하게 보고 이런 장면이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비정상과 정상이 뭔지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저는 에이블린이 주인공이 또 까먹었네. 주인공이 뭐였지? 스키터가 이제 당신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려 그러더니 잠깐 말문이 막히더니 자기는 이제 기도문을 적는다. 힘들 때마다 기도문을 그걸 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장면이 되게 와닿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억압을 당하면 물론 이제 그게 글이 편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남에게 공개되지 않은 그 조그만한 일기장에다가 자신의 어떤 솔직함을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또 되게 솔직하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 중에 있는 마치 시편에서 그려지는 것 같은 그 장면이 또 연상되기도 했고 그거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요? 그 에이블린이 남편이 없잖아요. 바람이 나서 이제 가족을 버리고 달아났어. 이때 흑인 남자들은 다 왜 그랬는지 몰라. 정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는데 제재소에서 일을 하다가 트럭 짐칸에서 이제 짐을 막 싣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졌는데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이제 트랙터에 치여가지고 허파가 뭉개졌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백인 십장이 그를 이제 트럭 짐칸에다가 그렇죠. 던지고서 유색인 병원으로 가서 툭 떨어뜨리고 크랙션을 올리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서 이 에이블린이 5달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대요. 미니가 둘이 되게 절친이잖아요. 미니가 날마다 먹을 것을 들고 와서 목숨을 부지시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래요, 에이블린이. 근데 미니가 발견해서 다시 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기도문은 이제 글로 쓰잖아요. 손잡구가 이제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에이블린이. 그게 이제 원작에 나오는데 이제 어머니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흑인 선생님이 너무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에이블린도 이렇게 총명했던 거지.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총명함을 잃지 않으려면 날마다 읽고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이후로 기도하는 대신에 그걸 글로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에이블린의 죽은 아들이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지 웰스의 투명 인간 뭐 이런 거 읽고서 엄마 나는 나중에 글을 쓰고 싶은데 미시시피에서 백인 남자 밑에서 일하는 유색인 남자의 삶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에이블린도 막 아들이 읽은 책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그 투명 인간을 읽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스키터랑 그 헬프 막 인터뷰하는 중간에 그런 얘기 해요, 에이블린이. 내 아들도 지금 하는 일에 찬성했을 거예요. 제 아들은 언젠가 우리 집안에서 작가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전 항상 그게 그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면, 에이블린이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에서 이 대화를 다시 한번 떠올려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작가가 됐네요. 그래서. 그 대화를 다시 떠올리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에이블린을 이제 뭐 암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 원작에서 보면 이제 스키터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책을 내고 그 워싱턴에 있는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워싱턴에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잭슨 신문사에서 자기가 쓰던 칼럼을 에이블린한테 넘기는 그렇게 약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에이블린 뭐 이런 설정이 좀 나옵니다. 혹시 그 삶을 이렇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되면서 나나 저 사람이랑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게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지점이 오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해서 다 몸 쓰는 노동자가 몸에 맞는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글 쓰고 싶고 그 당시에도 자기도 백인들처럼 똑같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하고 싶었는데 환경적으로 밀려가지고서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다가 이제
한 남자 청년 흑인은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엄마는 기도문을 쓰고 있고, 그걸 들여다보니까 막 오는 감동들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첫 장면이 이거야. 인터뷰하는 장면이 영화 첫 장면인데, 그렇죠. 가정부가 될 걸 알았나요? 그런데 에이블린이, 네, 왜요? 이러니까, 우리 엄마도 가정부였고, 할머니는 노예였어요. 다른 걸 꿈꿔본 적이 있어요? 스키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블린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이게 첫 장면이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작가의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어떤 글에서 봤는데, 혐오는 누군가를 그냥 흘려보는 데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보면, 감정이입이 되면서, 역지사지가 되고, 그렇죠. 저 사람도 나랑 다르지 않구나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스쳐보고 흘려보는 데서 혐오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민이랑 에이블리랑 둘의 에피소드로 묶어가지고 원고를 보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12명 정도 필요하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막 그 무슨 사건 터지니까 그 흑인 여성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내 얘기도 해줄게. 너무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그 장면? 네. 근데 압도적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거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이상해. 왜냐면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가 먼저 나와요. 뭐냐면 내가 모셨던 누구는 되게 박사님이. 좋았다. 그런 어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반전이 있죠. 뭐냐면 자기를 소유로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째 딸인가 둘째 딸인가였는데 아무튼 이게 넘겨졌는데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동생인가에게 자기를 또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되게 나쁜 사람이었다. 라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 흑인 아주머니가 그 주인을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은 좋았을지 몰랐을지언정 그걸 그대로 소유물처럼 인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어쨌든 이 영화 자체가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한 개인이 넘어설 수 없는 구조의 문제가 되게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구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방금 우리 임브로가 얘기했듯이 어떤 혐오는 그러니까 흘겨보는 데서 그 사람에게는 되게 호의를 베풀었을지언정 그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좋은 것은 소유로 보는 게 아니라 대등한 존재로 보고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생각을 해주고 배려를 하는 게 맞는데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넘겨주는 거예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스키터한테도 그런 한계가 사실은 있어요. 그 에이블린한테 인터뷰하자 이러고 쫄랑쫄랑 쫓아갔을 때 사실 에이블린은 스키터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려운 거야. 그쵸, 주변에서 다 자기를 쳐다보고. 스키터는 그걸 인식을 못해요. 못하죠, 처음에. 그리고 뭐 원작에서 보면은 막 에이블린이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키터가 거기 국립도서관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뭐 남부 지역의 작가들의 책이 막 방안 가득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블린이 흑인은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이 장면은 안 나와. 근데 좀 비슷한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스키터가 뭔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본인이 체감을 못하니까 얼마나 이 가정부들이 위험한 가운데서 이 일에 동참하는지를 뒤늦게 깨닫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미투 운동을 하는데 내가 읽었던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어떤 연극 연출가가 뒤풀이하는 모임에서 여자의 허벅지를 이제 만졌는데 그 앞에 남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성들이 자기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분명히 눈치는 채고 있고 그래서 자기도 어느 정도 표현을 했는데 자기 앞에 있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사실 난 제일 처음엔 그러면 승질을 내고 그 연출가 싸대기 때리든지 그런 어떤 용기를 발휘하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적이고 구조적인 한계를 사실 한 개인이 용기를 내서 벗어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투 운동이 난 너무 반가운 게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흑인과 백인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사실 판도를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 미투 운동이 어떤 가해자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그 남자 몇 명을 심판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구조적인 틀과 한계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라도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반갑고 동시에 그거는 한두 명에게 당신이 용기를 내서 그러면은 밀쳤어야지 만지지 못하게 했었어야지 거길 따라가지 말았었어야지 이건 사실 그 구조적인 틀 속에서는 피해자들한테는 오히려 이중적인 폭력을 우리가 가하는 거라는 거 그런 생각이 좀 이 방송 들으면서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인식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발 우리가 좀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한 개인에게만 네 책임이다. 너의 문제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무능력해서 그렇지. 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문제점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인의 문제점과 별개로 구조적인 문제라 그래야 될까요? 늘 이게 병행돼서 그런 어떤 현상이 드러난 건데 너무 단순하게 어떤 개인에게만 몰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적인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상황만 이제 환경만 탓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좀 균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본다라는 건 그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는 막연한 확신 때문에 그쵸. 그런 거거든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흑인 가정부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 피곤해지고 이러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스키터가 엄청 욕먹거든요. 너 우리를 이용해서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오해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가정부들이 그렇게 10명이 넘게 모인 이유가 그 사건이 그 힐리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힐리가 미니를 내보내고 율메이라는 가정부를 새로 써요. 맞아. 율메이는 되게 똑똑한 여자예요. 대학 공부까지 마쳤고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둘 다 진학을 하게 됐는데 한 명 등록금이 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힐리랑 이제 남편이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할 때 좀 부탁이 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둘 다 가게 됐는데 75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75달러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힐리 인연이 희대에 싸가졌는 내가 정말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 율메이한테 이제 훈계를 해요. 내가 기독교 신자로서 호의를 좀 베풀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메이가 표정이 밝아져요.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알다시피 신은 일할 수 있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벌어야죠. 그러니까 율메이가 아무 얘기 못하고 yes ma'am 이렇게 하거든요. 울먹거리잖아요. 약간 울먹하면서 yes ma'am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율메이를 보내거든요. 근데 율메이가 청소를 하다가 반지를 주워. 근데 그거 훔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힐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반지였어요. 근데 그걸 훔쳤는데 그걸 팔려다가 이제 덜미를 잡히죠. 그래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가정부들이 모여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체감한 거지. 이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가정부들이 그때 이제 힘을 모아서 모이는데 스키터가 왕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있고 그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스키터를 막 본체만체 하고 리폴트는 힐리한테 안 들키려고 이렇게 맞아 살짝 인사를 하잖아. 근데 그때 그 흑인 직원이 종업원이 와서 지금 빨리 에이블린 집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거기 12명의 흑인이 되게 어두운 조명의 그 거실에서 일제히 이렇게 스키터를 딱 돌아보는데 나는 거기서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 너무 압도적이었어. 되게 밋밋하게 찍었는데 무덤덤하게 찍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진짜 전율이 확 오면서 저는 근데 순간 셌었던 것 같아요. 12명인가?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그 율메이를 체포를 하잖아요. 근데 체포를 할 때 제가 너무 불편했던 게 때리는 거? 때리는 거는 때리는 거고 네네. 체포할 때 보통 이렇게 뭐 손을 뒤로 하거나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가서 이렇게 에이블린부터 이렇게 딱 앉더라고요, 뒤에서. 그게 너무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 가서 거의 뭐 포옹을 하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앉는 게. 그게 뭔가 제압하는 어떤 방법인가? 제압이죠, 제압. 근데 제압인데 그건 너무 폭력적이고 또 성적으로도 너무. 그 장면에서 저는 되게 강렬하게 기억 남았던 게,
끌려가잖아요. 네네. 율매에 끌려갈 때 에이블린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 절대 뭐 이렇게 저항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총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죽을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흑인들이. 예. 나는 그 워싱턴 편집자가 스키터한테 12명 약속대로 다 모았는데 너 얘기도 넣는 게 어때?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그리고 스키터가 사실은 콘스탄틴이 왜 자기 집을 그만뒀는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편집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콘스탄틴의 이야기를 캐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거를 책에다가 넣자니 자기 엄마의 허물을 노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이 원작에 좀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백인 딸, 콘스탄틴의 백인 딸이 이제 엄마를 만나러 20몇 년 만에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 미국 애국 여성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었어. 그게 이제 되게 미국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끝발 날리는 여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죠. 아무튼 거기서 약간 이제 그 딸이 무례하게 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콘스탄틴을 쫓아내는데 원작에 보면은 그 두 모녀가 다시 이제 사과를 해요. 스키터의 엄마가 콘스탄틴 남겨두고 싶고 그 백인 딸은 다시 시카고로 보내고 싶어서 그 딸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는 몸이 아파서 나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키터 엄마가 너 잘못 알고 있어. 네 아빠는 너 낳자마자 도망갔고 네 엄마는 너 피부가 하얘서 너 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딸이 갈 줄 알고. 근데 콘스탄틴이 같이 딸이랑 떠나죠. 그리고 3주 만인가 죽어버려요, 콘스탄틴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기 엄마의 되게 치부인 거지, 스키터에게. 근데 이 이야기를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미투 운동과 연결했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 일이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딴집 남자가 지금 이런 이런 일의 대상자, 가해자가 돼서 막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막 그 마음에 굉장한 짐이나 괴로움이 당사자만큼 없이 그 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냐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진짜 가까운 이웃 이 사람들이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장면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여성 한 명하고 이제 남자 셋인데 저희 셋도 뭐 은연중에 실수했었을 수도 있죠. 아니 난 없어요. 나도 없어. 뭐 깔고 가는 거. 근데 이 미투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난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니까 이제 쉽게 주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주제로 나오기도 하고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쉽게 너도 혹시 그런 일을 당해본 적 있니? 그런데 툭 나오죠. 툭 나오는 거야. 근데 몇 명 그런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사례가 있는 거야. 작든 크든. 지금의 미투 운동에 언론이 비춰주는 거는 굉장히 권력자들과 연계된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나 문화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분만 흘러나오지만 진짜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 얼마 전에 저도 지인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자들한테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인이 아닌 사람 통틀어서 그냥 남자들에게 그 당한 경험들 그러니까 성폭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여성 이야기 주제 나누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제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청룡 언을 떨 쌍칼로 칼춤 한번 제대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가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처음으로 변태를 만났을 때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 친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일이 남일이 아니고 아니죠. 이 아이들이 겪어나가고 헤쳐나가야 네. 세상이구나 이런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성추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게 딸을 낳고 나서부터 야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옆에 알고 있는 너무 친한 지인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이게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한 연출가가 옆에다가 여자 배우의 허벅지를 만졌는데 앞에 있는 남자들이 다 침묵하더라. 나는 사실 거기에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내가 혹여나 내 자리나 먹고 사는 이 목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연중에라도 뭔가를 그냥 묵인하거나 허용하거나 뭐 다 그렇잖아 라고 넘어가진 않았나? 나는 그냥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나에게 있는 굉장히 큰 거를 걸더라도 큰 어떤 가치를 이렇게 좀 내가 상실하게 되더라도 내가 좀 용기를 내야 될 때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거든요, 저도.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꼬발랐을까? 아니면 나도 동참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자신이 없더라고. 쉽지 않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기, 특별히 이렇게 되게 폐쇄된 데잖아요. 그 업계라 그래야 되나? 나 그 말이 너무 이렇게 크게 남았던 게 그 여배우가 그 연출가한테 선생님 저 선생님 딸이랑 동갑이에요 이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이 너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배우는 어떻게 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딸 같은 사람이 허벅지 만질 수 있냐. 그래서 선생님 저 선생님 딸이랑 동갑이잖아요. 누구누구랑 저 친구예요 라고 했더니 앞에 있는 그 배우 한 명이 너가 나이가 그렇게 많아졌구나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라이. 야, 그때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남성 사회자는 그 어떤 순간 이제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되게 경각심을 좀 갖게 됐어요. 진짜 충격적인 게 안희정 지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지식인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지만 또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 이런 짓을 뒤에서 저지르고 있었는가 이게 되게 충격적인데 이거 하나 이 에피소드를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 되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에요. 연관성은 없고 영화에서도 이 에피소드가 다뤄지지 않아. 근데 그 스키터 남자친구가 잠깐 있잖아요. 저 그거 진짜 궁금해요. 스튜어트. 스튜어트.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한 번 헤어지잖아요. 마지막에 이 책을 스키터가 썼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너의 문제를 일으켜 이래가지고 스키터가 문제는 원래 있었어 이러고서 이제 둘이 헤어지잖아요. 그런 상태 끝나죠. 그걸로 끝나. 근데 원작에서도 그렇게 둘이 끝나는데 중간에 한 번 더 헤어지는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어트가 원래 처음에 되게 무례하게 소개팅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직 누군가를 새로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 힐리가 자꾸 등을 떠밀어가지고 스키터를 만나러 나와서 되게 그렇게 무례하게 스키터한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남자가 약혼했던 여자한테 받은 상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약혼했던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잠을 잤어. 이제 그게 걸린 거야. 근데 어떤 남자랑 잠을 잤냐면 시민권 운동가 남자랑 잠을 잔 거죠. 그래서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 양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트도 양키 새끼랑 내 약혼녀가 바람이 났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남자의 그 겉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 긴 머리에 평화의 V자나 그리는 새끼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히피를 얘기하는 거죠. 약혼녀가 막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 스튜어트 아버지가 이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헤어졌는데 스키터를 만나다 보니까 스키터가 마음에 드는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약혼녀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스튜어트가 헤어지자고 하고 이 여자를 찾아가요. 뭔가 이제 이 여자를 대면해서 옛날에 그 상처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찾아가서 너가 나한테 했었던 일은 진짜
사람이 사람한테 할 그런 짓이 아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약혼녀가 외모도 다 변했어. 옛날에는 똑같은 막 힐리 같은 여자였는데 이제 이 바람난 남자랑 이제 북부로 가서 살면서 심플한 드레스 입고 여기 평화의 표시 가슴에 달고 이제 머리 막 히피처럼 치렁치렁하게 기르고서 스튜어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랑 너 아버지는 매춘부라고. 미시시피의 매춘부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는 진보 지식인인 거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 약혼을 약속했던 남자한테 도덕적으로 못할 짓을 하고 근데 자기의 그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매춘부라고 모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상하게 안희정 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신념과 도덕의 그 괴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게 좀 속상했어요 많이. 뭐 그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왜 그 비서가 뿌리치지 않고 3번이나 응했냐? 왜 3번이나 응했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게 틀어져가지고 이제 다른 쪽 진영에서 딜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면 위에 드러낸 게 아니냐? 뭐 그런 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가지고 미친놈들아 그럼 몇 번이면은 몇 번까지가 즉시고 몇 번까지가 심한 그치. 거냐고. 그래서 막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좀 그랬죠. 그리고 거래가 있었든 작전이 있었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럼요. 그거는 어떤 정치적 진영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지 그냥 그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무슨 그 뭐지? 동네 이장인 줄 아냐고. 그 권력이 동네 이장인 줄 아냐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막 그런. 근데 나는 그렇게 성폭행을 했다라는 것도 되게 놀랬지만 그렇게 권력을 그러니까 되게 권위적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게 더 놀랍더라고. 그렇죠. 왔어. 짜장면이 왔습니다. 짜장면이 왔네. 저는 스키터가 뉴욕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되게 가정부들 2명한테 되게 미안해하면서 떠나잖아요. 약간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일을 버려놓고 뭔가 도망가는 느낌이 들까봐 되게 어려워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스키터가 아무리 에이블린이랑 미니가 너 가라. 너 여기서 왕따고 남자친구도 없고 넌 여기서 희망이 없지 않냐. 빨리 가라. 이렇게 보내줘도 스키터가 좀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지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를 다시 보니까 내심 내가 그때 스키터한테 기대했던 건 너가 좀 미니랑 에이블린을 지켜줘라. 약간 내가 이걸 요구했었던 것 같아. 보면서. 근데 그거는 진정한 어떤 해방? 뭐 이게 아니고 이 글을 미니랑 에이블린이 자발적으로 썼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다시 보는데 간게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너무 좋았어요. 영화를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다시 새록새록 흐릿했던 것들이 선명해지면서 저 어제 봤는데도 새록새록. 네. 김사부도 내가 보기엔 안 본 것 같은데. 어제 봤어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지시죠. 네, 저는 이 영화에서 내내 이렇게 억압 당하다가 이제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에이블린이 그 샹년이 이제 또 도둑질했다고 몰아붙이는데 거기서 눈을 똑바로 보고 안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난 작가고 영향력도 있다고 내가 이거 다 까발리면 네 어떻게 될 줄 아냐고 이렇게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한 게 요새 일어나는 그런 미투 운동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들은 뭐 여전히 음지에서 있겠지만은 더 이상 그 음지가 어둠 속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대항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고 그거를 이긴다? 아무튼 뭐 그런 빛이 생긴 것 같아서 참 반갑고 그런 흑인 인권 문제랑은 제가 많이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체감이 안 됐지만 그럼 요새 일어나는 미투 운동과 결부시켰을 때 되게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참 좋았어요. 힐리, 우리는 이제, 나쁜 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 계속 힐리도 나쁘고, 미트운동에서 그 가해자들도 나빠오는데, 묘하게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쌍년이 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그녀는 그렇죠. 어디에 있을까? 그걸 잘 잡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영화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게 똥파이였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똥파이를 먹이지 않았었더라면 결말이 그렇게 날 수가 없는 거죠. 힐리라는 여자 가만히 있지 않았었을 거고 자신의 정치력과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오히려 역전시켰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고 사실 영화는 되게 보람되게 뭔가 해결하는 듯이 끝났지만 현실은 훨씬 더 시궁창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득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연대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연합들이 있어야 하나둘씩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주변에 연대할 만한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나부터라도 좀 동참하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나한테도 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똥파이가 또 필요하다. 네, 똥파이를 만들어야 돼요. 네. 댓글에다 똥파이 레시피를 적어주시면 아니 왜냐면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듣는데 들으면 내가 해결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똥파이를 먹여야 돼. 네. 왜냐면 똥을 적당히 첨가하죠. 그걸 이기려면 뭔가 계기라든가 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라든가 너무 안타깝다. 레시피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컴베이지 향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우리 서 과장님. 네, 좋은 영화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꼭 보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떠란 무비 3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사부 집에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라고